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체 학년이 등교해 집합 수업을 진행합니다. 과밀학교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등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김익준 시의원이 의장 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본격화됩니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단독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우석 국회의원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천은사와의 갈등을 딛고 입장료 폐지에 협약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천은사 일대 탐방로인 상생의 길 1단계 구간을 오늘부터 개방합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체 학년이 등교하는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실질적인 개학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밀 수업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병행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수안지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년별로 10학급이 넘는 이 학교의 학생 수는 1000여 명. 교실이나 쉬는 시간의 복도, 그리고 급식실 등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심 끝에 학교 측은 전교생이 등교하는 이번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 학년 가운데 2개 학년이 등교하고 나머지 1개 학년은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년은 일주일 단위로 교체됩니다. 우리 애들 밀집도를 조금은 줄여야 그래도 우리 애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여기에 맞는 과목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BS에만 의존하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학급별 시간표에 맞춰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수업 연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조금은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 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수업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과 등교 수업의 병행을 선택한 학교는 광주에서 모두 10곳,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5곳, 특성화고 3곳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전교생이 800명 이상인 학교들입니다. 대상 학교가 과밀학교이다 보니 당장 학생 수를 분산시킬 방법이 없어 상당 기간 온라인 병행 수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크게 변동되리라고는 지금 생각하진 않고요. 최대한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등교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또 하나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는 10일부터 노래 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방역의 빈틈을 막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는 일회용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시설 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방문 기록 등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 저장 관리되고 수집된 정보는 4주 후에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오늘도 볕이 뜨겁겠고요.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또 한 번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그 밖에 담양의 낮 기온도 33도, 나주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이 더운 만큼 각종 생활지수 도 높게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고요. 식중독 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주의 수준, 그 밖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고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더워진 만큼 먹는 음식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오전 중에는 미세먼지 농도 일시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해상 케이블카의 생존 경쟁이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시 찾는 관광객, 이른바 재방문율을 높이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개통에 3개월 만에 58만 명이 찾았던 목포 해상 케이블카.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다 최근 다시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상쾌하니 또 바다도 건너온 게 아주 좋네요. 지난해 전국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입니다. 6개 해상 케이블카 중 여수와 부산 두 곳만 100만 명이 넘었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는 이용객 100만 명이 넘는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4곳 등 5년 안에 현재보다 3배가량 많은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해상 케이블카에 같은 관광객이 다시 찾는 재방문율은 평균 15% 안팎. 그때 밤에 탔었는데요. 밤에 이렇게 불빛 풍광이 많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낮에 와서 그런 풍광은 좀. 단체 관광 중심에서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수 관광객을 위한 프리미엄 상품 개발. 많게는 서너 시간씩 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탑승 시스템 개선. 체계적인 이용객 분석을 통해 지역 관광지와 문화 공연, 맛집 등을 잇는 프로그램 신설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네, 이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케이블카들은 어떤 차별화된 컨텐츠나 이벤트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억씩 들여 만든 해상 케이블카가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할 경우 지역의 랜드마크나 관광 자원이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전이 일부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은 오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선거 출마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장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집, 김점기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내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단독 후보를 뽑는 경선을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시도당 위원장 교체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초선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이병훈 의원을 추대하자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또 다른 도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당은 재선 김승남, 신정훈 의원, 초선 주철현 의원의 3파전 구도입니다. 임기 2년의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그동안 진보적 의제로 꼽혔던 탓에 해당 발언을 두고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물론 당장은 안 된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이슈로 던진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금 시점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이것보다 명확한 슬로건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일시적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총선이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2차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기본소득만큼 시의적절한 쟁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선점이 가지는 파급력입니다. 예전 무상급식 논쟁이 잘 기억나실 텐데요. 네. 무상급식은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다면 기본소득은 단순히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그동안 국가 재정 운영이 적절했느냐의 논쟁을 함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증세 문제와 함께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자는 국가 재정 재설계 논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 과정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여당과 대등한 수준의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정당에서도 역시나 이 발언에 대해서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근본 비례제도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한 당 중에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바로 주말에 7개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이원욱 의원입니다.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논의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한두 푼 들어가는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국민적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그 재원 마련 방안에만 1, 2년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는 이 기본소득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소득 이슈 자체가 재정과 복지제도를 관통을 하는 파급력이 있는 이슈가 됩니다. 재원 마련이 워낙에 비중이 있다 보니까 대선 주자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다라면은 대권 주자감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여당 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거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설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원 마련도 당장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지 토론에 응하면 자신이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립하는 모양새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더 정의롭다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지 기반을 호남으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남 공략 대책을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혹자는 김종인표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수도권 승리에만 염두에 둔다. 실제로 위 발령과 발언을 해서요. 김종인 대표는 그 5.18 폄훼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사람들에게 표를 바라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탈부수화 논쟁 자체도 영남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확장성에 더 그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좀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최근 발표된 3차 추경안의 규모가 35조 규모로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요. 현금성 지원보다는 세금 감면 혜택 등 금융 지원 그 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정부는 현금성 지급에는 신중한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이후에 수치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지난금 지급 결정을 한다면 4차 추경 정도가 될 건데 시기적으로는 올 가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도가 되면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코로나의 그 진정 국면 여부가 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별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를 다녀온 광양 영재교육원. 국외 최고 대학과 기관을 방문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영재교육과 관련한 체험은 영재교육으로 유명한 상해 낭하중학교를 견학한 것뿐. 해양수족관과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유람선을 타고 서커스도 봤습니다. 생태계를 공부하고 실생활의 과학 원리를 체험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영재교육원들의 해외 체험학습도 비슷했습니다. 국외 체험학습뿐만이 아닙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시행되는 수업 역시 영재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을 미리 배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 배울 것들을 미리 배우니까 좀 신기한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놀라운 건 학부모들도 영재교육을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여쭤보면은 어떤 딱히 뭐 거기에서 이렇게 뭐 배운다기보다는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간의 친목 그 관계 형성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해 전문 사설학원까지 다니고 있어 영재를 발굴한다는 설립 목적이 변질됐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뿐이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어져야 돼요. 전문가들 100명을 물어보면 한 90명 이상은 필요 없다 그럴 거예요. 지난 2000년 영재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로 규정한 현행법 탓에 기관을 없애기도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낡은 법령을 손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으로 불리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가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는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행정 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확대했고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어진 지 반백년 가까이 된 시군청사들이 안전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 물론 각종 생활 편의 기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 시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장흥군청입니다. 모두 3동의 건물을 쓰고 있는데 별관은 지은 지 55년, 본관은 43년이 흘렀습니다. 비좁은 사무실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공무원이나 민원인이나 불편하기가 매 한 가지.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고쳐 쓰는 것보다 신축 이전하는 게 경제적이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번의 공청회를 열고 또 우리 중앙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 신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흥군은 2017년부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모아 현재 300억가량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청사 부지에 새 군청 건물과 공원, 대형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설계를 시작해 2년 뒤 새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1969년 건립해 50년이 넘은 건물을 쓰고 있는 무안군도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신청사 대열에 합류합니다.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안전등급은 C등급에 최근 3년간 유지 보수비로만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후보지를 내년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이미 신청사 공사에 들어갔고 순천시와 곡성군도 각각 50년, 44년 된 현 청사 시대를 마감할 준비를 하는 등 전남에 신청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일대 탐방로인 상생의 길 1단계 구간이 오늘부터 개방됩니다. 상생의 길 탐방로 1단계는 산림욕을 하면서 자연 문화견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 7곳과 자연 친화형 탐방로 등 2.9km 길이로 조성됐습니다. 상생의 길은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천은사 등 8개 기관이 천은사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후속 조치로 조성하고 있는 탐방로입니다. 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전한 경기마다 모두 안타를 때리고 있는 김호령입니다. 중견수 키를 넘겼습니다. 김호령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김우령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첫 타석에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입니다. 그 직전 첫 승을 바로 기아전 광주에서 거뒀습니다. 유격수 땅볼 김선빈, 김재호가 1루에 승부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그 사이에 김우령은 3루까지, 원아웃에 3루입니다. 바운드 튀었고요. 자, 1루수 잡았습니다. 투수 베이스 커버, 이렇게 투아웃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홈을 밟으면서 오늘 경기 야타이거즈가 2회 초 점수를 올렸습니다. 1대0입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1대0의 스코어입니다. 김호령 타구입니다. 좌중간 쪽 멀리 갑니다. 좌중간 쪽 타구 커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2루타 코스 3루타. 자, 3루타 갑니다. 3루까지 김호령 3루까지 갑니다. 3루에서 세이브. 자, 김우령이 원바운드 펜스를 맞췄는데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유격수 떨어뜨립니다. 3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결국 최영우가 해냅니다. 이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김재호의 타구는 좌중간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박세혁이 홈까지 들어오면서 오늘도 김재호는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2대1.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바운드볼 뒤로 오른쪽으로 튀면서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공세계 삼진으로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최종 점수 3대2. 두산 베어스의 역전승. 두산 베어스가 이번 시리즈 수입을 달성합니다.